자, 이제 단체 교섭인데요. 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죠.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과 또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이 노동조합은 그래서 이 단결력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단결력을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이제 강력한 투쟁 그러니까 이제 쟁의 행위에 호소를 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단결이라든가 뭐 쟁의 행위 사이에는 이 노동조합이 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은 이 단결하고 또 교섭을 하고 이 교섭이 결렬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단결과 교섭 그 다음에 쟁의행위라는 거는 이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아주 주된 그 집단적 노사관계의 그 발현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교섭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지 않는 그런 단결이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거죠. 또한 뭐 이제 어떤 쟁의 행위를 한다, 뭐 파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파업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어떤 쟁의 행위들이 이 단체 교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결이라든가 쟁의 행위 자체는 이 단체 교섭을 전제로 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떤 이 집단적 노사 관계의 핵심은 결국에 이 단체 교섭이라든가 또는 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체결하게 되는 그 이제 단체 협약에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3권의 그 가장 중핵 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체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판례도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대법원 1990년 5월 15일 선고한 9공도 357 판결인데요. 이 단체 교섭권은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노동 3권 가운데서 중핵적 권리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의 경우에 우리 헌법은 제33조 1항에서 이 단결권과 또 이제 단체 행동권 그리고 함께 이 단체 교섭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이제 독일 기본법이라든가 독일은 헌법이라고 부르질 않고 기본법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이 독일 기본법이나 또 이제 프랑스 헌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 단체 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뭐 이제 해석에 의해서 단체 교섭권이 이제 인정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과 함께 이 단체 교섭권을 이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 교섭이 뭐냐? 네, 그래서 단체 교섭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 단체 교섭은 먼저 좁은 의미의 단체 교섭이라고 할 때 요거는 그 교섭하는 행위 있죠. 그러니까 사실행위인데 이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단체 교섭은 그거보다 또 폭넓은 이제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인 이 단체 협약의 체결까지 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협약이라는 거 있죠. 이 단체 협약이라는 것을 그 전제하지 않은 단체 교섭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단체 교섭을 하는 이유가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은 결국에 단체 협약의 체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단체 협약은 단체 교섭을 거쳐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단체 교섭은 사실상 단체 협약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동조합법에 보면은 뭐 이제 교섭할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교섭할 권한은 단체 교섭의 권한, 교섭할 권한이니까 단체 교섭의 권한인데, 이 교섭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이 교섭한 결과에 따라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그럴 권리까지 모두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 판례의 태도가 이렇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이 단체 교섭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 교섭의 내용이 곧바로 단체 협약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단체 협약에 관한 권리와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그러니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협약권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헌법이나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어서 이 단체 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먼저 헌법 제33조 제1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에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인데요. 목적이죠. 보시면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교섭권은 결국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 그러니까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노동자들이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법 제3조인데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네, 다음에 제4조입니다.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에 관한 규정인데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범죄는 뭘 말하냐면 사람의 행위인데,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위법하고 마지막으로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구성 요건이라는 거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어떤 그 범죄의 행위, 그러니까 범죄의 유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패턴들이죠. 이런 패턴들을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예컨대 뭐 이제 사람을 살해한 자라든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뭐 이런 것들이 뭐 살인죄라든가 그 절도죄의 구성 요건인데요. 이 구성 요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행위 유형을 말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발생하는 있는 행위, 현실에 존재하는 그 행위. 그래서 이 현실에 존재하는 행위와 형법상 정해져 있는 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구성 요건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는다,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해요. 이런 성질을. 그래서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범죄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범죄로서 그리고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위법하고 또 책임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은 일단은 잠재적으로 이 행위는 위법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지는데요. 그렇지만 그 위법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 분명히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를 정당화 시켜주는 사유들이 있는데, 이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요. 그리고 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이렇게 5가지 유형이 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그래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게 정당행위인데요. 이 정당행위는 다시 법령에 의한 행위, 그 다음에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이렇게 3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패턴에 해당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는 비록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행위, 그러니까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뭐 단체 교섭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쟁의 행위를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 방해 행위가 되지만 이 업무를 방해하지만 이 자체로서 위법하다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노동조합법 제4조에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 교섭이라든가 단체 행동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단체 행동, 그러니까 쟁의 행위는 민사상 또 형사상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법 제3조 4조의 규정이 이 민형사상 면책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제29조 제1항인데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체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있다라고 함으로써 이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인데요. 네, 노동조합은 이렇게 이제 단체 교섭권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그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네, 30조 제1항인데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과 또 사용자 단체가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또한 그런 과정에서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네, 다음은 이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제81조 제1항 규정인데요. 이 중에 보시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네, 부당 노동행위죠. 이거를 할 수 없다. 제3호에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네, 이거를 그 부당 노동 행위로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그 제30조 제2항이죠. 그 규정하고 좀 상통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다음 규정은 네, 이제 역시 부당 노동행위 제81조 제1항에서 경비 원조를 금지하고 있는 그 제4호 규정인데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요거를 이제 부당 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좀 허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만 노동자가 노동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활동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특히 이제 보면은 단체 교섭을 할 때 그 교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노동조합의 임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노동시간 중에 노동시간 중에 이 단체 교섭을 하는 행위 있죠. 이런 것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거는 경비 원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시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48조에 의하면요. 이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 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 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꼭 그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사용자도 역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규정을 통해서 단체 교섭권이 좀 보장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단체 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좀 누구한테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그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노동조합은 단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단체의 경우에 특히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법인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과 똑같이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능력이 있지만 네, 단체의 경우에 이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라 하더라도 이 법인에 준해서 법인에 준해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네, 사실상 이 단체들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능력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람과 같은 조직적,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그런 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단체의 행위는 곧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행위를 담당하니까 단체의 행위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라든가 그 어떤 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의해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단체 교섭이라는 게 물론 다 넓은 의미에서는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률 행위로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포함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어떤 그것의 기초가 되는 행위는 그 단체 교섭을 하는 즉 교섭을 하는 그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사람의 행위여야 되죠.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을 누가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단체 교섭이라든가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네, 현행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한다면 결국에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서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하고 그리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조합 대표자 외에도요, 이 노동조합과 또는 이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이라든가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역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해서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9조 3항에 규정하고 있었죠. 예, 이것처럼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 단체 교섭 권한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의 체결권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위임받은 자,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그 위임받은 그 그러니까 위임의 내용이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교섭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 국법이죠. 옛날에 있었던 그 노동조합법은 이 노동조합이 교섭 권한을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게 위임할 경우, 그러니까 연합단체에 산별연맹으로 이제 위임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런 경우에 단위 노동조합의 총회라든가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또 이제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위임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럼 범위라든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뭐 총회 의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요. 예, 노동조합법에 이제 그 어떤 총회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죠. 네, 제 16조 1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고 제 3호에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을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항에는 총회는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네, 그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그런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에 관한 사항이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의원회의 경우에는 이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단체 교섭이라든가 또 단체 협약의 체결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 총회라든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임을 받는 그 제3자가 누구냐, 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요, 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좁혀서 제한 해석을 하는 건데요. 뭐 자연인이 됐든 아니면 뭐 특정한 단체가 됐든 이 위임받는 제3자에게는 적어도 이제 이 교섭 권한의 위임 내용이 좀 구체화된 경우에만 그 원칙적으로 그 자유로운 위임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고 이 제3자에게 그 교섭 권한을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아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의 어떤 그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유지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인데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이제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인데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하고 있는데 제1항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교섭 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여 그 위임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네, 제2항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임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제1호에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제2호의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교섭사항과 권한범위 등 위임의 내용 이것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그 위임받은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29조였죠.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라는 어떤 그 문장의 의미라든가 또 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14조 1항에 나왔던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하여 그 다음에 또 2항에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 등 위임의 내용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상대방에 대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모두 뭐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권한 위임에 대해서 어떤 좀 제한적인, 그래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 그 위임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합단체가 이제 단체 교섭을 하는 경우인데, 이 연합단체는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연합단체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고유한 어떤 단체 협약권, 그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이 있고요. 그러한 그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그 위임을 받지 않고도 당연히 그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 연합단체에 소속된 그 구성원인 그 단위 노동조합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행하는, 즉 연합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단체 교섭은 결국에 이게 뭐야, 그 단위 노동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권한이 아니라 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단체 교섭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본연의 단체 교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가 단체 교섭을 할 때 자기 자신의 교섭권 그리고 협약 체결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교섭하고 체결하는 것은 그 위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자기가 직접 그 교섭하고 체결하는 그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이 뭐 직접 적용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 연합단체가 그 단체 협약을,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직접 체결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본래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한 단체 협약 체결 능력이 전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체 협약 체결 권한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일단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서 그 단위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속된 그 단위조합으로부터 단위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단위 노동조합들이 그 뭐 이제 스스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단체에 이 교섭 권한을 위임을 하잖아요.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그런데 이제 이 단위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는 사실상 보면은 어떤 조직의 일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단체 안에서 어떤 그 연합단체의 조직 규약에 의해서 서로 규율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조직적 일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연합단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연합단체가 위임을 한 단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자주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좀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규약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을 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좀 강제받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구조라든가 그 문화가 좀 뿌리 깊게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기업별 노동조합이 갖는
그 이제 단체 교섭에서 갖는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인해서 어떤 노동조합 운동이라든가 어떤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의 어떤 발전적 측면에서 보자면 좀 상당히 뭐랄까 좀 저해되는, 그러니까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할 때의 그 상당히 난점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어떤 또 이제 사용자 단체 사이에 대등한 교섭력을 유지한다라거나 또는 그 같은 이제 업종이죠. 동종의 각 사업장 사이에 이 노동 조건을 좀 평준화하거나 아니면 이 그 조정을 좀 기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에 있어서 이 노동조합이 이 대표자 이외의 다른 어떤 제3자나 단체의 이 교섭 사항과 권한 내용을 정해서 이 단체 교섭을 위임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바람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어떤 전문적으로 이제 교섭을 담당하는 집단은 어떤 그 단체 교섭의 효율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자, 뭐 원칙적으로 말을 하자면,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단체 교섭의 권한을 가진 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뭐 위임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권한을 어떤 다른 이에게 위임하는 것은 역시 자유입니다. 자유이고요. 이 노동조합이 이 단체 교섭권을 효율적으로 좀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교섭권 위임에 대한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의 위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고 자유로운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런 이유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이제 노동조합법이 이 단체 교섭의 위임에 대해서 그거를 국법, 옛날 법에는 이 연합단체로 좀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제한적인 규정을 철폐하고 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어떤 타당한 태도라고 뭐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단체 교섭의 방식인데요. 이 단체 교섭이란 게 그 노동자 집단과 그 사용자가 어떤 힘의 관계를, 그러니까 어떤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힘의 우열 관계, 힘의 어떤 그 투쟁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어떤 그 힘을 바탕으로 한 거래라고 이해하는 이상 이 단체 교섭의 방법이나 또는 형태는요, 이 노동운동의 성격, 그 다음에 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따라서 좀 아주 다양하게 그런 다양한 다양하게 이제 그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우리 이제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 교섭 자체의 방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체 교섭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기업별 교섭이라든가 통일 교섭, 뭐 대각선 교섭, 공동 교섭, 뭐 집단 교섭,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업별 교섭인데요. 이 기업별 교섭은 그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대부분 보면 이 기업별 또는 이 사업장별로 이 단체 교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기업이나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이 노동조합과
그 상대방인 사용자 간에 이 단체 교섭이 행해지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러한 기업별 교섭 내지 뭐 이제 사업장별 교섭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기업이라든가 어떤 또 사업장에서 오는 그런 제약 때문에 이 교섭력 행사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난점이 어려운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기업별 노동조합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이 통일교섭인데요. 이 통일교섭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이 나왔던 직종별 노동조합이 조직이 돼 있는데 이 산별 노조나 직종별 노조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어마어마해서 이 노동시장을 뭐 전국적으로 나왔던 특정 지역적으로 모두 지배하고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주로 행해지는 그런 교섭의 형태인데요. 이 단체 교섭을 할 때는 이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하고 그 상대방인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와 아주 이제 통일적인 교섭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일교섭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산업별 노동조합 있죠. 이 보건의료노동조합의 경우가 이 통일교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대각선 교섭인데요. 네, 이 산업별 노동조합하고 이 개별 사용자가 행하는 교섭을 대각선 교섭이라고 보통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그런 사용자 단체가 없다거나 또는 이제 그런 사용자 단체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단체가 있다고 해도 뭐 어떤 각 기업마다 어떤 그 특수한 사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의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자 단체가 산별노조와 그 교섭을 하지 못하고 그 이제 특수한 그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산별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산별노조로 우리가 전환했다라고 하지만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전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기업별 노동조합 또는 사업장별 노동조합의 어떤 구조라든가 문화가 좀 많이 그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 단체와 직접적인 교섭을 하는 게 좀 많이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 좀 그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이 대각선 교섭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네, 그리고 이제 현행법상 보면 이 산업별 연합 단체에도 단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산별 노조와 개별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 산업별 연합 단체, 그러니까 산별 연맹이죠. 이 산별 연맹과 개별 사용자 간의 어떤 대각선 교섭도 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공동교섭인데요. 이 공동교섭은 어떤 그 지부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지부가 교섭을 하는데 여기에 산업별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업별 노동조합과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이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역시 그 현행법상 현재 우리 이제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이 산업별 연합단체 그러니까 산별연맹과 단위 노동조합인 기업별 노조가 이 단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산별연맹과 단위 노조가
이제 공동으로 이 사용자와 교섭하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공동 교섭의 형태는 결국에 대각선 교섭 방식이 혼합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단위 노동조합이 그 상부 단체인 그 연맹, 그러니까 연합단체죠. 이 산별 연맹에 또 교섭권, 이 단체 교섭 권한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위 노동조합에서 산별 연맹으로 그 단체 교섭권을, 그러니까 단체 교섭에 관한 그 권한을 이제 위임했을 때, 이 경우에 이렇게 이제 단체 교섭을 위임한 경우에 그것을 위임한 그 어떤 단위 노동조합, 그러니까 단위 산하 노동조합이 공동 교섭을 행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그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동 교섭이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집단 교섭인데요. 이 집단 교섭은 그 여러 개의, 그러니까 수개의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해서 그 이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그 사용자 측의 집단과 이 교섭하는 형태의, 이것을 그 집단 교섭 또는 뭐 연합 교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이 서로 연명으로 이 다수의 사용자와 공통된 사항에 관해서 이 단체 교섭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것을 이제 집단 교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교섭 방식에 대해서 우리 기업별 교섭, 통일 교섭, 대각선 교섭, 공동 교섭 또는 뭐 집단 교섭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뭐 어떤 교섭 형태가 뭐 가장 바람직하다, 또 뭐 이런 것이 낫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발달해온,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이 노동운동의 성격이라든가 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에 따라서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뭐 그 바람직하다라고 꼭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노동조합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뭐 이런 것, 노동 3권을 인정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저 이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어떤 노동자의 그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리고 이제 개별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동자 집단의 어떤 그런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좀 개별적인 교섭 형태보다는 어떤 단체적인 그 좀 크게 집단적인 교섭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향상하는데 많이 어떤 뭐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 기업 위주의 또는 개별 사업장 위주의 그 단체 교섭을 하게 한다 하면은, 그렇죠. 이제 어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노동 조건이 상당히 많이 향상될 수 있지만, 어떤 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이제 보통 이제 협력 업체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협력 업체들의 경우에 노동 조건은 좀 많이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노동조합 운동이 어떤 단결과 연대라는 그런 그 노동조합 운동의 어떤 모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취지들을 감안을 한다면 좀 대규모 노동조합에 비해 그 조그만 노동조합, 그리고 이제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며, 자기가 좀 양보를 하면서 전체적인 그 노동자 집단의 전체적인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단체 교섭이나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제 현재 우리 이제 노동조합 운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냐? 뭐 그렇게 물어본다면, 글쎄 그건 제가 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네,
이게 잘 모른다고 답을 해야겠죠. 이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예, 이제 갈수록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갖는 어떤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어떤 효율성을 끌어올리자면 결국에는 이 어떤 뭐 통일교섭이라든가 기존 통일교섭이라든가 뭐 공동교섭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뭐 이제 그게 꼭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예, 이제 성실 교섭 의무인데요. 예, 뭐냐면 단체 교섭을 할 때 이 단체 교섭의 당사자들은 이 단체 교섭에 좀 성실하게 임해야겠죠. 그래서 이 단체 교섭이라는 게 어떤 집단적 당사자들이죠. 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어떤 제일 중요한 건 이 힘입니다. 힘의 우열 관계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데, 물론 이제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양측의 어떤 합리적인 주장들, 이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돼야 하는 어떤 협상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협상의 과정인데, 이 협상의 과정은 당연히 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한 어떤 그 압력, 특히 이제 경제적인 압력들을 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파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쟁의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단체 행동에 그런 이제 그 그죠 협박 같은 거를 압력을 가할 수가 있고 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뭐 이제 거기에 맞서는 그런 이제 압력들이 있고요. 그런 것을 그러한 어떤 투쟁력이라든가 압력을 한 축으로 하면서 또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건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야 우리는 이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어 힘을 과시해서 보여주면서 사실상 그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뭐냐면 어떤 합리적인 그 대화와 협상 그리고 토론 토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자기들의 그러니까 양 당사자들의 그 주장이 갖고 있는 그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런 틈이 생기는데 이러한 간격을 서로 좀 좁혀가면서 어떤 그 단체 교섭의 대상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가 또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모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힘으로만 내리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그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힘만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임하는 다시 말해서 이 단체 교섭에 임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세라든가 뭐 태도 같은 것들이 요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노동조합법은 이 교섭 당사자들에게 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는 어떤 이런 성실 교섭의 의무라는 것을 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네, 노동조합법이 성실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노동조합법 말고도 이 기본 그 일반법이죠. 민법 제2조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민법이 일반법으로서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의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이 규정을 뭐 일반 규정이라고도 부르고 최고위에서 있다라고 해서 이 제왕 규정이라고도 불러요. 이 제왕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민법 제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제1항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 보시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예, 원래는 이 제1항을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제1항에 있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채권법의 영역에서 좀 발달한 겁니다. 그리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규정 자체는 이 권리 남용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권리 남용의 원칙은 물권법의 영역에서 좀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법상 우리 신의 성실의 원칙은 제2조, 그래서 민법 총칙의 맨 앞에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이 규정은 그래서 이 민법 총칙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민법이나 뭐 이런 데는 이게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민법도 역시 이게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우리 민법 제1조가 민사관계의 법원에 관한 규정, 민법 제2조가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이 두 개가 이제 민법 총칙, 민법의 제일 그 앞머리에 와서 이렇게 딱 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어떤 진보적인 우리 민법이 좀 진보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 민법들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규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민법도 법원이라든가 신의 성실의 원칙이 민법 총칙의 제일 앞으로 와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그렇게 와 있는 형태고요. 어쨌든 이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어떤 성실교섭 의무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어떤 기본적인 의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어떤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이고요. 사실 이 민법 제2조는 그러니까 법의 어떤 법률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률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어떤 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라든가 어떤 계약 관계자 사이의 그런 어떤 관계에 뭐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이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부터 어떤 파생되는 어떤 특별한 이 파생 원칙에 의해서 규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갑과 을 사이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라 뭐 이렇게 이제 규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도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관계의 어떤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원칙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파생되는 원칙 중에 뭐 제2항 같은 경우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파생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금반원의 원칙 이라든가 뭐 이런 신뢰 보호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파생 원칙이 있고, 그런 원칙들이 이제 현실적인 법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노동 관계에 있어서 이 단체 교섭 관계, 단체 교섭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민법 제2조가 이게 신의 성실을 규정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파생 원칙화해서 적용되는 건데, 그러한 어떤 단체 교섭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노동조합법 제30조 1항에 형성되는 성실 교섭 의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런 파생 원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제30조 제1항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서요. 그렇죠. 민법 제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
원칙과 그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규정, 요것을 이제 성실 교섭 의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민법 제2조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은 하나의 어떤 법적 원칙이라기보다는 도덕률로 이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접적인 법률 관계에 적용되긴 어렵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적용되긴 어렵고, 하나의 파생 원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그런 법적 원칙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실 교섭 의무 역시 그러한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신의 측에 의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러니까 노동관계 특히 이제 단체 교섭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인 원칙이라고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 성실교섭 의무, 그러니까 어떤 성실하고 또 적극적인 단체 교섭을 좀 활성화한다라는 취지에서요, 이 노동자가 노동 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또 교섭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경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즉 그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있었는데요. 4호의 본문에는 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이제 규제가 되고 있는데, 다만 노동자가 노동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면 무방하며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이 노동 시간 중에 단체 교섭을 한다거나 뭐 이제 또는 그 사용자와 협의를 하는 거, 그리고 그 시간 그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그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경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좀 그 단체 교섭을 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단체 교섭을 하고 또 단체 교섭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교섭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 노사 간의 이런 집단적 교섭상을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기업 경영을 위해서 원하는 자기 방향을 계속 고집하려고 하고,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하고 그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쟁의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어떤 집단적 교섭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상대방이 뭐 교섭에 응할 수 없는 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사업상의 어떤 업무 수행을 해서 외국 출장 계획이 있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까지 꼭 교섭을 하자, 자꾸 이제 단체 교섭을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단체 교섭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른 한편으로 또 제30조 제2항의 규정인데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또는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해태라고 하는데요. 뭐 해태제과 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해태가 뭐냐면 게을리하다라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나태하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나태.
나태한 거, 그 사람이 게으른 걸 나태하다라고 하는데, 이 해태는 그 어떤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는 것을 해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를 좀 게을리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해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이제 그 이 옛날 표현이죠. 옛날 표현이고, 지금은 이것을 좀 게을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순화된 용어로 이제 바꾸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단체 협약, 그러니까 교섭이나 또는 단체 협약 체결을 뭐 거부한다거나 뭐 게을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이렇게 이제 교섭이라든가 단체 협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거, 이거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했었죠. 네, 그래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그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복수 노동조합이 허용되고 있죠.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뭐 기업별로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면은 이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다 각기 각자 이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체 그 교섭을 할 때 이런 경우에 복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단체 교섭을 할 때는 이 뭐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나 아니면은 이제 공동 교섭 대표를 선발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노동조합이나 그 이제 단체 교섭을 담당하는 그 노동조합이나 교섭 대표단이 단체 교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교섭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이 또는 이제 그 교섭 대표단이 그 단체 그 교섭에 참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들 있죠. 그런 노동조합들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런 노동조합들의 어떤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거나 뭐 그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교섭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그 결국에는 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에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복수 노동조합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이제 교섭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교섭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은 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교섭에, 그러니까 그 자기들에게 어떤 교섭 권한을 준 다른 노동조합, 그러니까 교섭에 참가하지 못하는 다른 노동조합들의 이익까지 모두 함께 그 배려해서 그런 그 모든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교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있죠. 이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나 공동교섭대표단의 경우에 그들이 이제 부담하는 의무를 공정대표 의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제29조의 4, 그리고 제1항입니다. 29조의 4, 제1항인데,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정대표 의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공정대표 의무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신의에 따라 이거 성실하게 교섭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이
성실 교섭 의무라는 게 결국에 교섭 당사자 간의 의무라면, 그죠? 그 노동조합과 그 다음에 사용자 사이에 이 의무라고 한다면, 이 공정대표 의무는 이 협약 당사자가 어떤 다른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또는 참여했더라도 좀 소수인 노동조합 있죠. 그런 노동조합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정대표 의무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성실교섭 의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출석 인증 과제인데요. 좀 오래간만에 하는 건가요?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단체 교섭을 할 때 이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 좀 뭐랄까 어떤 상당히 어려운 난점 같은 게 있다라고 했는데, 뭐 난점이랄까 아니면 이게 뭐 취약한 점 또는 그런 거죠. 이제 어떤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라든가 노동조합 운동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단점 같은 게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행 우리 이 노동조합 형태를 봤을 때 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어떤 단점이라든가 어떤 이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노동조합 운동을 좀 저해하는 측면,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특히 뭐 이제 그 단체 교섭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단체 교섭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이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어떤 그런 어려움, 뭐 단점, 취약한 점, 어떤 그 저해가 되는 점, 그런 게 무엇인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이 조직 형태에 관한 문제라면 이게 뭐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산별 노조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기업별 노조는 뭐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래 그 말씀드린 건 이 단체 교섭에서의 어려운 점인데, 이 단체 교섭에서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지만,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어떤 조직 형태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라든가 뭐 취약한 점, 이런 것들 이래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뭐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자료들이 찾으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많은데 이게 자료들이 많으면 또 정리하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하고 정리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딱 이걸 들으셨을 때 이게 좀 문제지 않느냐 해서 머리에 탁 떠오르는 그런 걸 빨리 캐치해서 좀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짤막하게 뭐 이런 문제점이 보인다라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지 않을까 뭐 생각나시는 거, 그런 걸 적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수업은요, 역시, 단체 교섭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단체 교섭에서는 결국에 이제 단체 교섭의 당사자와 그다음에 담당자에 관한 문제들, 특히 이제 그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이 이제 단체 교섭에서
이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교섭 창구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의 당사자, 뭐 이제 노동조합과 그 연합단체, 그리고 이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겠죠. 위임받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용자 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노조화에서의 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단체 교섭에서 다루게 되는 수업 주제들입니다.